네,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김영식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 시니어 점검원이라고 하죠. 24년도부터 이제 그 명칭이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점검원분들을 위한, 이 안전점검, 이 사업 안내, 안전점검에 대한 이런 사업 안내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교육 영상을 찍는 날짜가 이제 2월 2일입니다. 2월 2일이고요. 본 영상은 점검원분들이 안전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알아두셔야 되는 사업 내용, 더불어서 안전점검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우리 그 시니어 점검원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소규모 취약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한데 묶어서 소규모 취약시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등등 여러 군데가 있지만은 저희 그 점검원분들은 경로당과 마을회관, 그 노인교실을 중심으로 물론 다른 것도 됩니다.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 이런 부분들도 점검을 해도 되지만은 경로당이 제일 좀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취약한 요인들이 좀 많기 때문에 경로당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진행을 하는 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묶어서 시설물 안전법에서 소규모 취약시설이라고 한다, 이런 부분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우리 점검원분들이 점검을 하는 이 경로당 같은 경우는요, 그 특성이 조금 있습니다. 주요 특징이 이제 1층이나 2층 이정 단층 규모죠. 단층 규모고, 그 평균적인 면적이 200제곱미터 내외로서 한 50평에서 한 70평 정도, 요 정도 되는 규모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경로당이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서 시설물들이 좀 오래됐고 또 결함도 좀 많이 있습니다. 건물 벽체의 균열이라든가 누수, 단차, 치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경로당의 특성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은, 일단은 그 힘을 받아주는, 건물에 힘을 받아주는 구조 자체가 벽돌 구조가 한 52%, 그리고 콘크리트죠. 시멘트, 모래, 물, 자갈과 더불어서 철근까지 같이 들어가는 철근 콘크리트로 된 구조가 35%, 그리고 순수하게 철골이라고 하죠. 뼈대, 철로 되어 있는 구조, 이런 부분들이 6%로서 대부분은 벽돌 구조나 콘크리트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점검원분들이 점검을 나가셨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안전관리 시스템, sfms.or.kr 사이트에 접속해서 안전점검 실시 탭을 누르시는데, 여기서 주소 검색을 하잖아요. 주소 검색을 하시면은 그 시설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이 정보를 여러분들께서 쭉 한번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따라서 이 경로당이 벽돌 구조인지, 콘크리트 구조인지, 철골 구조인지, 일단은 그 구조를 알고서 점검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절반 이상은 벽돌로 되어 있는 조족조다. 또한 더불어서 조족조와 콘크리트가 같이 함께 쓰이는 구조들도 있어요.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이 경로당에 저희가 점검원분들이 집중하는 이유는 또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서 또 노후된 시설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23년도 기준으로 20년 이상 된 시설물들이 한 60% 정도 되는데, 이게 몇 년 후면은 이제 80%까지 그 노후된 정도가 좀 올라가요. 아무래도 건물 같은 경우에는 오래될수록, 경관 연수가 오래될수록 아무래도 노후화가 더 빨리 진행이 되겠죠. 따라서 경로당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그 점검원 사업은 주로 이제 두 기관이 좀 그 업역을 좀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노인인력개발회사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더불어서 수행기간에 관한 부분, 예산과 국비, 급여에 관한 이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루고 있고요.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이 사업 수행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확정이 되면은 장비를 먼저 지급을 해드리죠. 여러분들이 안전점검을 하기 위한 장비를 지급해드리고, 점검원분들 교육시키고, 그리고 점검원들이 한 내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또 다 실시를 합니다. 저희가 일일이 여러분들께서 점검한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해요.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그중 위험한 시설이 있으면 저희 관리원에서 직접 점검을 하죠. 직접 확인 점검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해 내용을 보시면은, 작년 12월이죠. 12월에 그 점검원 시상식 경진대회를 했어요. 경진대회라고 해가지고
올해 처음 사업에 참여하시는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은 한 해 동안 열심히 하신, 물론 다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하셨지만 그분들 중에서 점검에 대한 그 이력들, 꼭 얼마나 점검 보고서가 좋은지, 그리고 이 열심히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상을 좀 드려요.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거의가 저희가 한 100명 정도 100명의 점검원 분들한테 상을 드렸습니다. 상을 드렸고, 여기서는 상장과 더불어서 상금도 좀 드립니다. 상금도 좀 드리고, 그리고 점검원분들을 관리하는 그 수행기관 있죠? 시니어클럽이나 노인회라든가 이러한 그 점검원분들 수행기관한테도 우수 수행기관 해가지고 상품을 드립니다. 상금도 마찬가지 드리고요. 자, 이렇게 경진대회를 하는데, 경진대회 때는 또 여러분들 우수 점검원은 선발은 저희 점검원분들이 얼마나 점검보고서를 꼼꼼하게 잘 작성하셨는지 이런 내용들 위주로 평가를 하는 거고, 이 점검원분들 평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때 되면은 이제 수기도 좀 받아요. 점검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었는지, 어땠는지, 자유로운 주제로 수기를 받으니까요. 수기도 많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자, 이렇게 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1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교육이 조금 이루어집니다. 먼저 지역별로 이제 사업 참여자, 수행기관 관리자분들을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해서 이미 1월 달 해가지고 1월 말쯤에 이미 그 관리자분들 교육은 다 끝냈어요. 다 끝냈고, 안전장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일부 추가된 지역들 위주로 추가된 지역을 빼고는 지급을 좀 완료를 했습니다. 물론 일부 지급을 더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교육 시간을 들은 것처럼 여러분들 그 비대면으로 저희 sfms.or.kr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접속해서 최초 교육을 또 좀 점검원분들이 직접적으로 받으셔야 되죠. 이 교육 받은 거 끝나면은 아마 이제 설 지나서죠. 2월 설 지나서 한 19일 정도부터는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 저희 관리원 직원들이 직접 갈 거예요. 직접 가서 경로당을 함께 점검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지, 위험 요소는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반 안전 점검을 하면서 교육을 하는 시간을 또 가실 겁니다. 이게 한 2월부터 3월까지 동반 안전 점검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 6월 되면은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제 심화적으로 조금 더 건축물의 구조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 저희가 또 별도로 교육을 할 거예요. 별도로 교육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8, 9, 10월 달쯤 되면은 사회복지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전기, 가스 등등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또 교육을 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교육을 좀 들어주셔야 되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8, 9, 10월 달쯤 되면은 저희가 sfms.or.kr 이 사이트에서 교육을 다 들으시고 시험도 보시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1월, 12월 달이면은 이 점검원분들이 한 점검 내역들을 모두 다 총괄해서 저희가 실적도 다 선발을 하고 확인 점검도 진행하는 체계로 가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장비 지급, 교육, 모니터링, 확인 점검하는 이런 업무를 좀 맡고 있고요. 노인력개발원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라든가 수행기관, 국비, 지방비 관리, 시스템 관리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6페이지 보시면은 자, 20년 4월 달에는 시설물 자율안전점검이라는 앱을 썼어요. 앱을 가지고 작년까지 다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핸드폰에서 사이트 접속하셔가지고 점검을 할 건데,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년 4월 달에는 시설물 자율안전 점검이라는 앱을 가지고 점검을 다 했었죠. 점검을 했고, 22년 5월 달에는 앱이 기능 개선을 통해서 새로운 화면 구성을 다 바꿨고, 그렇지만 여기서 불편한 점들이 조금 많이 있었어요. 확대도 잘 안 되고, 깨지고, 앱도 오류가 나고, 이 앱이 지속적으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좀 보안성도 좀 취약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24년부터는 좀 새롭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점검원 분들께서 핸드폰을 활용을 해서 점검하고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다 똑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1년도에는 점검원 분들 66명이 한 4,500회소 점검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22년도에는 176명이 8,900개소 점검,
23년도에는 212명이 한 14,000개소 안전점검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시니어 점검원 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sfms.or.kr 사이트에서 접속을 해서 안전점검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핸드폰을 통해서 접속을 하시면은 25개의 안전점검 항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안전점검을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진행을 하면은 그 점검 데이터가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와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위험한 시설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확인 점검하는 이런 체계로 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8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점검원 사업은 지자체와 더불어서 복지부, 노인력개발원, 국토안전관리원이 종합적으로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인 1조, 보통 이제 주 2인 1조죠. 물론 2인 1조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3인 1조로 했는데, 보통 2인 1조로서 주 15시간 근무를 하시게 되고, 저희는 안전모라든가 안전조끼, 랜턴, 가방 등 장비들을 다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장비들, 랜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좋은 부분들이에요. 그 랜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저희 직원들도 쓰는 이런 랜턴이고, 다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가 이제 싼 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쓰는 이런 장비들, 이런 부분들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만 다 합해도 거의 10만 원이 넘습니다. 10만 원이 넘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느낄지 모르시겠지만 그런 장비들을 저희가 매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동반 점검을 2월, 3월이면은 동반 점검을 할 거고, 모든 행사들이 다 끝나고 하면은 12월 달에는 최종 점검하는 차원에서 우수 점검원 한 100명 정도한테는 시상도 해드린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활동 열심히 하시고 수기도 내주시고 이런 분들한테 우수 점검원 시상식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8월에서 10월 달이면은 이 부분은 특별히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작년에 보시면은 점검원 분들이 이 교육도 들으셔야 되는데 안 들으신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꼭 8월에서 10월 달 되면은 사회복지사 관리자, 종사자, 점검원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 무상 온라인 교육이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8월에서 10월까지 저희가 sfms.or.kr 저희 사이트에서 컴퓨터로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23년도에는 한 23,000명 정도가 수료를 한 그런 실적을 달았습니다. 이 교육은 저희가 관리원에서만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 관리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공제회, 전기공사, 가스공사, 국토안전관리원 해서 각 분야별로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을 하는 온라인 교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 점검원 분들도 이때가 되면은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이제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10페이지입니다. 이 점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23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2개 지자체? 그 정도 됩니다. 212명 정도가 참여를 하셨고, 아무래도 이제 애초에 처음 시작한 게 경상도와 이제 경상도 위주로 좀 진행했기 때문에 남부권 위주로 좀 더 많아요. 경상남도라든가 전라북도 위주로 많은 지자체가 참여를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작년에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작년에 활동했던 분들이 좀 많이 더 열심히 좀 해주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시니어 점검원 사업 자체를 점검원들이 하는 점검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점검으로 할 것인지 어떠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국토부, 복지부, 그리고 관리원 다 같이 해서 점검원들이 하는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시연 행사를 좀 했었어요. 이때 이제 음성 시니어클럽에서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고생을 해주셨는데, 국토부나 복지부에서도 다 이렇게 점검원분들이 꼼꼼하게 점검을 잘 하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국토부, 복지부 MOU도 진행이 되었고, 이 점검원들이 하는 부분들이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24년도 우리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 사업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13페이지 보시면은요, 먼저 이제 국토부, 복지부가 서로 MOU를 좀 맺었습니다. 이 제도화 되려면은 중앙부처 간의 협업이 어느 정도 좀 필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1과제로서 이 점검제도를 도입하는 게 이제 1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점검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작년 중반부터죠. 중반부터 계속적으로 저희가 많은 회의도 했고, 체크리스트를 어떻게 편성을 하고, 제도를 마련할 건지, 복지부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뿐만 아니라, 대한노인회, 그리고 전기공사, 가스공사처럼, 이렇게 안전에 관련된 기관들이 다 참여를 해서, 좀 마련을 했습니다. 점검에 대해서 마련을 했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쓰셔야 되는, 안전점검 가서 쓰셔야 되는, 이제 안전점검 도구죠. sfs.or.kr 사이트에 접속하는 이런 체계들은 저희 국토안전 관련해서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과제로서는 이 일자리 사업으로서 점검을 양성을 하고, 세 번째 과제로서는 그중에서 위험한 시설들은 정밀안전 점검을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네 번째 과제로서는 보수 보관까지 지원해주기 위한 게 이제 주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페이지 보시면은요, 올해 전국적으로 이제 참여하는 지역입니다. 전국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인데, 지금 뭐 62개 지역 418명으로 이게 또 좀 또 늘었어요. 그새 또 며칠 사이에 또 들어가지고,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2개 지역에서 한 420여 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강원도뿐만 아니라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부터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은 지자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 검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올해 처음으로 참여하는 지역을 제가 좀 더 좀 나타낸 거고요. 올해 좀 더 많은 지역에 참여를 했죠. 거의 30개 지역에서 62개 지역으로 많이 늘었기 때문에, 자, 인원도 거의 2배죠. 212명에서 420명이 넘는 부분들이니까 올해 참여 지역도 2배, 참여하시는 점검원분들도 2배 이렇게 확대가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이렇게 확대된 데에는 기존에 점검원 활동하셨던 분들이 꼼꼼하게 열심히 다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노인 일자리가 확대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5페이지 보시면은요, 이제 안전점검 체계입니다. 자, 처음에 보시면은 이제 스마트 안전점검 웹을 통해서 우리 점검원 분들은 점검을 진행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점검을 진행을 하고, 이 스마트 점검원 이 업무 자체가 이 안전점검에 대한 최초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검원분들이 이렇게 점검을 하시면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분들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점검 보고서가 조금 미흡하거나 체크리스트가 좀 잘못되거나 사진이 좀 부족하다거나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올해부터는 반려될 거예요. 반려. 점검원분들이 점검 보고서 발송을 해주시면 저희한테 오는데, 이 시스템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은 반려를 할 겁니다. 다시 작성을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반려를 할 거고, 그렇지 않고 잘 된 부분들은 승인을 할 거예요. 승인을 해서 저희가 다 평가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위험한 시설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인 점검을 진행을 하고, 그 후속 조치로서 보수보강 조치라든가 보수보강에 관한 계획들, 정밀안전 점검까지 그 체계, 그 나머지 후속 조치 같은 부분들은 이제 국토안전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하게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15페이지에 이 빨간 글씨 쳐져 있는 이 최초 단계를 우리 점검원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조금 많이 달라져서 이 부분이 조금 많이 헷갈릴 것 같은데, 이 점검원들이 안전점검을 하는 방식이 바뀌었죠. 작년까지는 시설물 자율 안전점검을 하는 앱을 핸드폰에 별도로 설치를 해서 했다라고 하면은, 올해부터는 sfms.or.kr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하는 방식으로 바뀐 거죠. 자, 기존에는 네이버라든가 카카오톡 로그인 이런 거를 했지만은,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점검원 분들은 필수적으로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로그인. 여러분들한테 개별적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다 부여를 해드릴 거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로그인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이런 형태로 바뀐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게 시니어 점검원 분들이 로그인을 하시면은 안전점검 실시하기 탭을 눌러서 건축물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주소지를 검색을 하는 거죠. 내가 오늘 어디 A라는 경로당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 경로당에 주소지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주소지를 입력을 하면은 핸드폰에서 주소지를 입력을 하면은 시설물 관리대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그 기본 정보가 핸드폰으로 불러 들어와집니다. 불러 들어와지고 점검 사진을 찍고 여러분들 점검을 하시면 되는데, 다만
여러분들께서 2인 1조 또는 뭐 3인 1조 이렇게도 하시기도 하잖아요. 따라서 같이 함께 점검하는 분은 이 점검자 등록을 해서 점검자를 이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러한 안전점검 방식이 기존에는 앱을 통해서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웹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사이트 주소를 직접적으로 쳐서 여러분들께서 개별적으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안전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점검하는 방식은 뭐 똑같습니다. 방식은 똑같은데 사이트 주소를 치고 핸드폰에서 사이트 주소를 직접적으로 쳐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점검은 여러분들께서 로그인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웹 방식으로 바뀌면서 더 좋은 점은 확대가 좀 자유롭습니다. 여러분들 글자 잘 안 보일 수 있잖아요. 확대라든가 축소 이런 부분들이 자유롭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내역을 저희 sfms.or.kr 이 안전관리 시스템에 그 공유하기가 되게 유용해졌어요.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원인은 여러분들이 점검한 내역을 이제 다 공유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물 자율점검은 어떻게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전반적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제 몇 가지 사고 사례와 더불어서 그 구조체를 점검하고 마감재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되는지 사진으로 이제 소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올해 바뀌는 이 점검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8페이지입니다. 자, 사고 사례입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사고 사례를 보시면은 뭐 피사 사탑도 있고 그 우리나라죠. 이제 그 아산에 있는 오피스텔 그 침하된 사건이 있었어요. 자, 18페이지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 이제 피사 사탑이죠. 피사 사탑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사탑도 물론 이제 건축물이잖아요. 건축물인데 이 건축물을 단단하게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반, 건축물 밑에 있는 이 지반이 가라앉음으로 인해서 피사 사탑이 이제 기울어진 사건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오른편에 보시는 건 이제 오피스텔인데요. 오피스텔 이 아산시에 있는 7층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 오피스텔입니다. 이 오피스텔 보시면은 이 집안이 원래 단단한 암석 집안이 아니라 이 뻘층 있죠? 점토질 집안을 대매운 부분 위에다가 오피스텔을 지었던 거예요. 오피스텔을 짓는데 이 기초 밑에 단단한 집안까지 건축물과 집안을 단단한 집안까지 연결하는 기초 공사가 있는데 이 기초 공사가 좀 부실하게 돼서 결국에는 땅이 가라앉고 건물이 침하됐다 보시면 되겠죠. 왼쪽 건물 보시면은 뭐 완전히 건물이 기울어졌죠. 거의 무너지고 전도된 수준이죠. 자, 이거는 이제 해외 사례 보시면은 건물이 이렇게 무너진 사례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서울시 은평구에서 지방 굴착 공사를 하다가 그 굴착 공사 하는 옆에 이제 그 다가구 건물 이제 한 동이 있었는데 건물이 좀 약간 기울어진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옆에서 인접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은 원래의 집안을 건드리게 되잖아요. 땅을 깊숙이 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인접 집안에 일부 영향을 좀 주게 돼요. 일부 영향을 주고 이 흙막이 공사가 또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접 집안에 있는 흙이라든가 토립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쓸려오고 지하 수위 변화에 따라서 이 집안이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이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힘을 집안이 받쳐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하는 현상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2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0페이지도 빌라 같은 이제 소규모 건축물을 짓다가 이 집안 침하로 인해 가지고 오른편 사진을 보시면은 원래 있던 집안들이 다 휩쓸려 나갔죠. 휩쓸려 나가서 건물이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로 있는 이런 사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21페이지 보시면 워낙에 유명한 사례죠. 상도유치원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시 상도초등학교의 부설 유치원이었어요. 부설 유치원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오른편 사진 보시면은 이 상도유치원이라는 건물이 좀 위에 있고 그 인접한 건설 현장이 공사 현장이 좀 낮게 있었어요. 이 높낮이 차가 좀 있죠. 높낮이 차가 많을수록 본 건물의 집안이 불안정해질 요소가 많은데, 마찬가지로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흙막이 공사 때 이런 부분들 집안을 안정화하기 위한 흙막이 공사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상도 유치원이
이렇게 건축물이 기울어져서 다 철거하게 된 이런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은 사진 보시면 이때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죠. 이때 당시에 이제 제가 서울에 살고 있을 때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사고 조사를 나가가지고 제가 직접 다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물의 기초 밑에 있는 집안들이 완전히 다 휩쓸려 갔죠. 건물 밑에는, 기초 밑에는 단단한 집안이 다 받쳐주고 있어야 되는데 이 흙들이 다 쓸려나가면 흙들이 다 쓸려나가고 다 없어지니까 쓸려나가고 다 미끄러지고 하다 보니 건물은 스스로 서 있을 만한 건물이 그렇게 스스로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집안이 침하되면은 결국에는 건물이 전도되거나 기울어지거나 붕괴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23페이지 보시면은 건물이라고 하는 그 건물 자체의 무게를 이제 고정화 중이라고 하거든요. 건물 자체의 무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동하고 그 건물에 충격을 주면서 발생하게 되는 활화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활화중과 더불어서 지진에 의한 수평하중, 바람에 의한 풍화중, 겨울에는 또 눈이 오죠. 눈이 오면 또 눈이 쌓이면서 이것도 건물에 좀 부담을 좀 주는 거예요. 적설하중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다 건물이 다 견뎌내야 되는 거죠. 건물이 견뎌내야 되고, 이러한 무게들을 결국에는 다 집안이 받쳐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4페이지를 보시면은 구조체, 마감재, 지붕, 기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왼편 사진도 그렇고 오른편 사진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중에서 기둥과 보호, 슬랩으로 이루어져 있는 라멘 구조라고 하죠. 라멘 구조라고 하는데, 흔히들 지하 주차장, 아파트를 보시면은 지하 주차장, 그리고 빌라의 1층 건물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용도로 쓰기 위해서 기둥과 보호로 이루어진 라멘 구조를 쓰죠. 즉 예시를 들면 이제 라멘 구조의 이런 예시를 좀 들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둥과 보호 슬래브에 더불어서 마감재, 지붕 이렇게 해서 공사를 다 하는 거고,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건물을 지탱해주는 이런 모든 힘들, 건물의 무게와 이 여러 가지 지진이라든가 지하 수위, 바람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무게들, 힘들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거는 건물이 다 저항을 해주는 건데, 그러면 이러한 저항, 힘들은 결국에는 슬래브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천장판이라고 하는 슬래브부터 큰 보, 작은 보, 테두리보 거쳐서 기둥을 거쳐서 아래층으로 쭉쭉 흘러서 기초로 모든 힘이 전달되는 거죠. 그럼 모든 힘이 전달되면은 이 건축물의 기초로 전달된 모든 힘들은 결국에는 이 집안이 받쳐준다. 결국에는 집안이 단단하고 이 기초공사가 잘 돼 있어야지 건물이 멀쩡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25페이지 보시면은 이렇게 구조체를 좀 예시를 한번 좀 들어봤어요. 자, 구조체 예시를 보시면은 제일 먼저 볼 거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기둥이든 보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둥이든 보든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이제 콘크리트만 보이겠죠. 콘크리트만 보이지만은 기둥 안에도 보호 안에도 철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철근들이 다 들어가 있죠. 철근과 콘크리트는 함께 쓰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콘크리트는 이게 눌러주는 힘, 압축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눌러주는 힘에 저항하는 힘이 강해요. 그리고 철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휘어지는 인장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휘어지는 힘에 저항하는 게 강합니다. 따라서 철근과 콘크리트는 서로 그렇게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한다.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하고, 게다가 철근과 콘크리트는 이제 겨울이면 이제 춥잖아요. 추우면은 좀 수축하고, 모든 물체들이 겨울에 추우면 수축하고, 여름엔 더우면 좀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데, 때마침 철근과 콘크리트는 그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정도가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궁합이 서로 잘 맞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제일 많이 쓰이는 거죠. 자, 마감을 하면 이런 모습인 거고요. 자, 조족조를 볼까요? 조족조를 보시면은 이 조족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벽돌이죠. 벽체, 기초나 지붕, 천정 이런 데 말고 순수하게 벽체를 벽돌로 쌓는 거를 이제 조족조라고 하는 거죠.
이거 이제 예시를 든 사진인데, 우리가 벽체가 벽돌로 되어 있느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느냐, 철골, H빔 같은 철골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다, 벽돌 구조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조적조는 당연히 그럼 벽을 벽돌로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가지고 하는 구조죠. 주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벽은 이제 벽돌로 하고, 기초나 이제 지붕 천정판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로 하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벽 자체를 벽돌로 쌓았기 때문에 벽돌 구조다, 조적 구조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철골조죠. 철골조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이제 백화점의 뭐 야외 주차장이나 이런데, 아니면은 상가, 높은 고층 빌딩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철골조로 이제 많이 짓죠. 철골조는 공장에서 H자 모양 형태의 빔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기둥, 슬래브, 바닥판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해서 쌓아 나가는 구조다. 이게 철골 구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재료가 어떤 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조가 나눠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 구조는 뭐 당연히 나무를 좀 쓰는 거죠. 나무로. 근데 보통 목 구조 같은 경우에는, 기초 같은 경우에는 뭐 콘크리트 구조로 좀, 주택을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기초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다만 벽체나 지붕, 단층 건물의 경우에는 이렇게 벽체나 지붕 같은 거를 이제 목 구조로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자, 그러면은 26페이지 보시면은요, 조적 구조와 콘크리트 구조를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조적조든 콘크리트 구조든 벽체가 힘을 받아주는 주 벽체가 무엇이느냐에 따라서 조적 구조다, 콘크리트 구조다,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조적조는 왼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처음에 벽을 이제 벽돌로 쌓죠. 벽돌로 쌓고 문 주변에는 사람이 이렇게 거닐거나 창문도 또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 위에는 상인방이라고 하는, 인방이라고 하는 콘크리트 제품을 이렇게 걸칩니다. 벽돌과 벽돌 사이에 걸치고 또 그 위에다가 벽돌을 쌓는 거죠. 벽돌을 쌓고, 그리고 그 벽돌 위에는 테두리보라고 해가지고 콘크리트로 마감을 합니다. 콘크리트로 마감을 하고, 천정도 마찬가지로 콘크리트로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힘을 받아주는 주 벽체가 조적조니까, 벽돌이니까 조적구조인 겁니다. 조적구조고, 요거는 이제 쌓기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벽체 두께가 보통 이제 한 20cm, 19cm 이상은 돼야지 이제 조적조 구조다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보통 부르는데, 자, 벽돌 같은 경우에는 높이 57에 이제 폭 90cm, 길이 19cm,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시멘트 벽돌 구조가 좀 그렇거든요. 이런 구조를 19cm 두께로 쌓다, 벽 자체를 19cm 두께로 쌓았다고 하면은 1.0B라고 해요. 1.0B. 그리고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90mm죠. 90mm. 9cm 두께로 쌓으면은 0.5B. 19cm 두께로 쌓았다라고 하면은 1.0B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30cm 정도, 29cm죠. 39cm 정도 두께로 쌓으면은 1.5B.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그 두께에 따라서 벽돌은 1B, 1.5B, 2.0B 이렇게 쌓기라고 부르는데, 흔히들 정상적인 이런 조적 구조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쌓느냐면은 1.0B 두께로, 그러니까 19cm 두께로 벽돌을 쌓습니다. 시멘트 벽돌을 쌓고, 그리고 이 시멘트 벽돌 이 바깥쪽에다가 단열재를 놓고, 그 다음에 마감을 하기 위한 치장 벽돌, 점토 벽돌 같은 거 있죠? 점토 벽돌을 0.5B 두께로, 그러니까 90mm 두께로 이렇게 쌓는 거를 이제 통상적인 조적 구조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는 슬래브든 벽체든 기둥이든 그 안에 철근들이 다 들어가 있죠.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육안으로는 콘크리트 표면밖에 안 보이지만 이 안에는 철근들이 다 촘촘하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둥에는 죽은 철근, 기둥철근, 주근이라고 하는데, 두꺼운 이제 기둥철근이 들어가면은 이 기둥을 감싸는 대근이라고 하죠. 대근, 스트럽, 느근이라고 좀 부르는데, 이런 철근, 벽에는 수직철근, 수평철근, 이런 식으로 슬래브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주근철근,
여러 가지 철근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볼 때는 콘크리트 안에는 철근이라는 게 꼭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는 철근들이 촘촘하게 배근되어 있죠. 그러다가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은 콘크리트 표면만 보이는 거죠. 자, 2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안전 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진을 찍고 어떤 부분이 결함인지 그런 부분들을 사진을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먼저 왼편에 있는 것처럼 균열입니다. 균열 부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점검을 나갔습니다. 우리 점검원 여러분들이 점검을 가면은 사진을 찍을 때 멀찍이서 한번 사진을 찍는 거예요. 멀찍이서 한번 찍고 그 다음에 균열 부위에 있는 부분에 가서 자세하게 한번 찍고 또 더군다나 이 부분을 균열이 있으면은 이게 시멘트 벽돌이든 벽돌로 되어 있는 벽체의 균열이든 콘크리트 벽체의 균열이든 균열 폭을 좀 재셔야 돼요. 균열 폭. 균열이 있다. 그리고 사진을 좀 찍었으면은 균열 폭이 얼마고 균열 길이가 얼마인지. 균열 폭은 밀리미터 단위예요. 밀리미터 단위. 예를 들어서 벽체에 균열이 있는데 균열 폭을 쟀더니 뭐 0.5mm다. 일반적인 콘크리트 벽체 같은 경우에는 0.3에서 0.4mm 미만의 균열은 발생될 수가 있고 그 이상의 균열은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벽체 같은 경우는 0.5mm 균열이다 라고 하면은 이건 좀 이상이 있는 거다. 따라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사진도 찍고 균열폭 그 다음에 길이까지 다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 얘기죠. 균열폭은 밀리미터 단위, 길이는 뭐 미터 단위 이런 정도로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가운데 사진처럼 이제 백태라고 하는데요. 이제 콘크리트 구조 같은 경우에는 상부층에서 물이 새서 콘크리트를 스며들 경우에는 이렇게 하얀 고드름 같은 게 껴요. 이거는 이제 화학적인 성분 때문에 그러는 건데, 콘크리트라는 것 자체가 알칼리 성분이고, 그리고 물에 있는 H2O죠. 물이랑 서로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콘크리트의 알칼리 성분과 결합을 해서 이렇게 수산화칼슘이라고 하죠. 이렇게 고드름처럼 백태가 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백태가 끼는 걸 봤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찍고 어떤 부위에 어떻게 정확하게 이제 어떤 부위에 백태가 꼈는지 기록을 해두셔야겠죠. 자, 오른편에 있는 것처럼 철근 부식은 콘크리트 구조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콘크리트 구조에서는 철근은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랬죠.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눈에 안 보여야 정상인 거예요. 이 철근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녹이 슬면은 그 부피가 팽창합니다. 그 부피가 팽창하면서 주변에 달라붙어져 있던 콘크리트를 계속 밀어내기 때문에 노후화가 더 가속화돼요. 가속화되기 때문에 따라서 철근 부식 있는 부분들을 발견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사진을 정확하게 찍으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위치에 어떤 위치에 이런 철근 부식이 발생을 했는지 정확하게 그런 부분도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자, 따라서 28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리스트마다 뭐 양호, 보통, 양호, 주의, 뭐 분량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따라서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0.3mm 미만의 균열이 뭐 한두 군데나 이 정도밖에 없다 라고 할 경우에는 양호, 그리고 가운데 사진처럼 균열이 좀 있거나 균열이 많이 있거나 뭐 콘크리트가 좀 박락된 데가 있다 라고 할 경우에는 미흡 또는 주의, 그리고 철근이 노출돼서 광범위하게 나타나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불량,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겠죠. 다음 29페이지 보시면 이제 옥상입니다. 옥상을 올라가 보시면은, 자, 옥상은 또 하나 좀 말씀드릴 거는 무조건 옥상에 다 올라가실 필요는 없어요. 옥상에 올라갈 수 있는 구조도 있고 올라가지 못하는 구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옥상으로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는 올라가서 점검을 하시되, 만약에 옥상을 올라갈 수 없는 구조다라고 할 경우에는 체크리스트에서 옥상 방수층 손상 상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못 올라가 봤으니까 해당 업성을 차라리 눌러주셔야 돼요. 해당 업성을 눌러주시면 되고, 그리고 옥상층 같은 경우 올라갔을 경우에는 이렇게 방수층이라든가 표면이 손상된 상태, 손상됐죠. 왼편 사진을 보시면은.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것처럼 물고임이 있다라든가, 이 물고임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데, 이 옥상에 올라가 봤더니 물고임이 있는데 이게 배수구 청소를 잘 안 해가지고 배수구가 막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을에 낙엽이 쌓이고 먼지도 쌓이고 하는데 이 배수구를 청소를 안 해주면은 물이 고일 수밖에 없으니, 그렇게 해서 생긴 물고임인지 아니면은 시공할 때 애초에 지어질 때부터 물매를 잘 배수구 방향으로 하지 못해서 생긴 물고임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구분을 해주시면 더 좋겠죠. 왜냐면은 유지 관리를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물고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만 제거를 해주면은 물고임이 없고 이제 물 배수가 원활해질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옥상에서 이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수 재료를 쓰는데 어떠한 방수 재료를 쓰든지 방수 재료가 좋으냐 나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옥상 바닥 있죠? 바닥이 물이 안 고이도록 배수가 원활하게 되도록 물매가 잡혀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념 있게 봐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통상적인 방수층 시공 방법에 대해서 단면을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본 건데요. 맨 위에 지붕층이 있습니다. 지붕층 슬래브 철근 콘크리트가 있겠죠. 콘크리트가 있고 그 위에다가 방수를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표면 마감을 좀 매끄럽고 단단하게 해야 돼요. 매끄럽고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두드름이라든가 이제 피니셔라고 하는 기계들을 활용을 하거나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그 표면을 문대줍니다. 표면을 이제 다짐을 해주면은 이 표면이 더 단단해지거든요. 이 단단해진 상태에서 이제 방수액을 바르는 거죠. 방수액을 발라서 막을 형성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비닐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단열재도 놓고 그 다음에 보호하는 방수층을 보호하는 콘크리트 타설을 해주면은 이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다. 정석적인 방수층 옥상 지붕 시공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왜냐면은 제가 단열재는 뭐 바깥에 있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뭐 철근 콘크리트의 이제 안쪽에 있을 수도 있고 지금 그림처럼 바깥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고 겨울엔 너무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더운 이런 사계절 변화가 뚜렷한 나라에서는 단열재가 단열재가 바깥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외기를 차단해 주는 게 방수층도 그렇고 제일 구조물이 오래 갈 수 있는 단열 효과도 좋고 방수 효과도 더불어서 같이 누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30페이지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따라서 이것도 그 왼편 가운데 이제 오른편에 있는 것처럼 그 상태에 따라서 양호, 주의, 뭐 불량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왼편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녹색이죠. 바탕이 녹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방수 재료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노출 우레탄 방수액을 이제 바른 건데, 여기 보시면은 방수층은 멀쩡하죠. 멀쩡한데 다만 이제 난간 높이가 조금 낮아요. 난간 높이가 이 수평적인 공간에 이 난간 높이는 무조건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 이런 높이는 1.2m. 따라서 방수층은 원활하지만 방수층은 뭐 여기 왼편 사진 같은 경우는 방수층은 양호계죠. 양호지만 이 난간에 대해서는 불량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겠죠. 자, 3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은 외부 마감재에 대해서 주로 좀 다루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건물의 외부, 바깥의 마감이 타일로 되어 있는 경우, 타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타일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본 건물과 더불어서 접착제나 시멘트, 몰타일, 접착제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근데 이 접착력이라고 하는 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접착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결국에는 건물이 오래되면은 타일 같은 경우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어느 정도 떨어질 거니 이 타일 바깥쪽 여러분들 외부를 점검하실 때는 이런 타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질 만한 게 있는지, 접착력이 약화된 데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외부에 이제 균열이 있는지, 그리고 철근 피복에 의한 철근 노출된 부분이 있는지, 주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처마 부분 같은 경우에 철근 노출이 된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 그림 같은 경우에는 주로 흔히들은 볼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지진, 몇 년 전이죠. 한참 전에 이제 경주 포항 지진 났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찍었던 사진이에요. 지진이 나게 되면은 건물을 좌우로 뭐 또는 앞뒤로 한쪽 방향으로 흔들어 주기 때문에 특히 1층 이런 기둥 부분, 1층 같은 경우에 기둥 같은 부분이 이제 X자 형태로 균열이 가거나 사진처럼 아예 기둥이 파괴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2페이지 보시면 따라서 외부를 점검을 할 때도 그 상태에 따라서 양호, 주의, 불량 선택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33페이지 보시면 이제 내부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를 보시는데
자, 왼편에 있는 것처럼 누수에 의한 곰팡이가 있는지, 결로에 의한 곰팡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타일이 있으면 타일에 이제 손상된 데가 있는지, 마감재에는 균열이 간 데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유념 있게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곰팡이가 난 부분들을 좀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곰팡이가 난 부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 곰팡이는 주로 이제 두 가지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내부에 예를 들어서 발코니 같은 경우, 단열재가 없는 이런 발코니 같은 경우는 곰팡이가 어느 정도 생길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단열재가 없으니까. 다만, 이제 실내, 사람들이 난방하고 있는 같은 경우에는 이 곰팡이가 주로 누수, 외부에 의해서 외부로부터 그 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유입돼서 누수가 생긴 이제 곰팡이가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건물의 단열재, 추위를 막기 위한 단열공사 있죠? 단열재라고 하는 단열공사가 제대로 안 되거나 단열재 성능이 너무 안 좋아서 생기는 이런 곰팡이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그 부분에 따라서 이게 누수에 의한 생긴 곰팡이인지 결로에 의한 곰팡이인지는 한번 유념 있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타일에 균열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 타일에서 균열, 마찬가지로 외부처럼 화장실이나 이런 내부에 타일을 붙이는 것도 균열이라든가 이 접착력의 저하됨으로 인해서 균열이라든가 파손이 들뜸이 좀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점검을 하실 때 특히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만 어느 정도 좀 보세요. 육안으로만 좀 보시고 육안으로는 멀쩡하다라고 하더라도 이 타일 자체가 벽이랑 잘 안 들러붙어 있고 들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물론 손가락이나 이런 걸로 살살 이렇게 쳐봐도 소리가 비어있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타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타일이 더 떨어지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 육안으로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벽체 마감재에 균열이 있는지, 그리고 오른쪽 위에 사진처럼 천정에서 콘크리트 되어 있는 부분에 이제 페인트 마감이 되어 있으면은 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렇게 누수가 스며들어서 페인트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페인트가 스키가 차서 그렇죠. 스키가 차서 이 페인트 마감재 이런 상태도 양호 주의 불량서 사진을 보고 사진 예시처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부대 시설이에요. 집안이라든가 담장, 옥벽. 자, 특히 담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 부분보다 좀 꼼꼼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나 만약에 내가 어떤 A라는 경로당을 점검을 갔는데 담장이 없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이 부대시설에 대한 점검 항목에 있어서 해당 없음을 누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없음을 누르시면 되고, 그렇지만은 담장이 있다 라고 할 경우에는 꼼꼼히 보셔야 되는 게, 경로당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당연히 경로당 노인분들 경로당을 이용을 하시겠지만, 담장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랑 이제 접해 있잖아요. 따라서 그 경로당을 직접 앉는 이제 보행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담장이 넘어지거나 전도돼서 다른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담장도 균열이 있고 이격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왼쪽 사진은 담장에 이제 균열이 난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사진은 이제 균열이 오래되고 있다 보면은 서로 이게 담장이 좀 전도된 거예요. 살짝 넘어간 거죠. 살짝 넘어간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른편 사진은 집안치마죠. 땅이 가라앉은 그런 현상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대시설도 그 상태에 따라서 양호, 주의, 불량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특히 이제 계단 같은 경우를 유심히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계단이 없는 경우라면 뭐 다행이겠지만, 계단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이 계단, 사람이 발을 디디는 이 계단판, 이거를 이제 계단판이라고 합니다. 디딤판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계단판과 계단판 사이에 높이에 있는 부분, 높이를 마감하는 부분을 이제 철판이라고 하는데, 이 디딤판 자체가 미끄러운 재질의 이제 석재 마감인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논슬립 테이프, 사람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좀 붙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계단 마감 자체가 석재 마감 자체가 석재로 되어 있는 경우에 울퉁불퉁한 마감인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표면 자체 마감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논슬립 테이프를 붙이거나 이런 조치를 안 하셔도 되는 부분들이고, 논슬립 테이프를 붙이는 거는 미끄러운 디딤판일 경우에
논술 테이프를 붙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무조건 난간 높이는 1.2m, 1.2m인데 수평적인 부분에 대한 난간 높이는 1.2m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38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상태에 따라서 양호, 주의, 불량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특히 계단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사람들이 대피하는 장소잖아요. 따라서 거기에 적치물이 있는지 없는지 뭔가 의자라든가 짐이 계단이나 이런 부분들에 쌓여 있어서 화재 시 대피할 때 방해가 되면 안 되겠죠. 따라서 그런 부분들도 유념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더군다나 이제 철제 난간 같은 경우에는 고정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자, 지금부터는요, 물론 다음 시간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지만은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먼저 시설 관리 분야에서 39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책임보험 가입 여부에 관한 항목 하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항목 2개,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항목 2개,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항목 2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서 책임보험 가입 여부인데요. 우리가 전 시간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들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경로당이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였으면은 가입 항목을 선택하시고 10점, 그리고 미가입인 경우에는 빵점이 되겠죠. 미가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가입 여부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에서 다 가입을 하겠지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일괄적으로 가입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 담당, 경로당 담당분들한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점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요, 내가 속한 지역의 경로당이 먼저 책임보험 가입 여부가 안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보통 지자체에서 일괄적으로 가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일괄적으로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항목은 이제 2개죠. 각 실마다 소화기가 배치되어 있는가? 요 항목에 대해서 양호, 주의, 불량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실로 구획된, 네모나게 실로 구획된 각 실마다 소화기가 배치되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양호 중에서도 10점 이렇게 줄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다 양호한데 소화기가 한 군데 빠졌다. 투척용 소화기가 소화기든 투척용 소화기든 한 군데가 빠졌다라고 할 경우에는 9점 주실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양호, 주의, 불량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른 점이죠. 기존에는 작년까지는 앱으로는 양호, 주의, 불량, 해당 없어 이 4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됐는데 이번에는 양호를 선택했으면 이게 10점인지 9점인지 8점인지 우리 점검원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주의인 경우에도 7점, 6점, 5점, 4점 중에서 선택해서 주시고, 불량 같은 경우는 3점, 2점, 1점 선택해서 점수를 주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항목,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항목,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항목 이렇게 각 항목마다 점수를 다 주시는 거예요. 양호 같은 경우는 10점 또는 9점 또는 8점 식으로 양호, 주의, 불량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 좀 전 시간에는 이제 실수물 관리 분야에서 책임보험이라든가 소방, 전기, 가스를 한데 묶어서 다 했는데요. 나머지 이제 8번부터 25번까지 점검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예요. 건축물의 구조체라든가 마감재,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안전적인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관한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각 항목별로 저희 직원이, 다른 직원이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설명을 드릴 거고,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들은 이렇게 지금까지 배웠죠. 집안 치마라든가 균열, 누수가 있는지, 단면 손상이 있는지, 철근음 같은 경우에는 방리방락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선택하실 때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양호 같은 경우에는 10점 또는 9점 또는 8점 선택해서 주시면 되는 거고, 주의 같은 경우에는 4점에서 7점, 그리고 불량인 같은 경우에는 1점에서 3점 중 선택해서 여러분들께서 점검원 여러분들이 점수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철골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는 12, 13, 14번은 해당 없음을 누르시면 되겠죠. 해당 없음. 해당 없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조족조인 경우에는 A라는 경로당이 조족조인 경우고 철골 부재가 전혀 사용된 게 없다, 육안상 보이는 게 없다 라고 할 경우에는 12, 13, 14번 항목은 해당 없음을 눌러주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일반 시설 같은 경우에는 15번에서 19번까지 체크리스트 항목이 되어 있는데요. 옥상 지붕 방수층의 이제 손상 상태라든가 내부 칸막 이벽 누수 흔적이 있는지 내부에, 그리고 19번 항목처럼 옥상의 물탱크라든가 뭐 이 태양광 패널이라든가 이러한 무거운 물건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따라서 양호주의 분량 선택해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41번 항목은 이제 부대시설 항목이에요. 부대시설 41페이지 보시면 부대시설도 마찬가지로 옹벽이라든가 비탈면, 뭐 환기구 손상 상태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옹벽이라든가 석축, 담장이 없고 딱 그냥 경로당만 있다, 이럴 경우에는 뭐 해당 없음, 20번 항목 해당 없음 누르시면 되겠죠. 환기구도 뭐 없다라고 하면 뭐 해당 없음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종합 의견을 누르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입력하신 항목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좀 제가 예시를 좀 써놨어요. 여러분들께 좀 어려워하실까봐. 특히 이제 올해 처음으로 점검원에 참여하신 분들은 좀 어려워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뭐 점검을 했는데 조치가 필요 없고 상태가 너무 좋다라고 할 경우에는 조치가 필요 없는 최상의 상태, 뭐 구조체 마감재에 결함이 없어서 사용상 지장이 없는 상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 아니면 예시 2번처럼 주요 마감재에 곰팡이 누수가 발생하여 사용상 미관상 좀 지장이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입력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예시 7번처럼 주요 구조체인 거죠. 기둥이든 조적벽이든 구조체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서 안전상 지장이 있으므로 즉각적인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라든가 여러 가지 예시를 제가 한번 써봤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체크리스트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웹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체크리스트 한 번마다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는지는 저희 직원들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